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릴 이지영 앵커이고요. 투자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까지도 함께 알아보시면서 또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3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5%의 하락률을 나타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6%의 하락세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0.6%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간밤에 CPI 지표 발표가 있었죠. 시장에서는 이러한 CPI 지표 발표의 영향이 또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뉴욕 증시를 공포에 떨었게 했던 거는 미국에 관한 국채 금리 입찰 결과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69%로 소폭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이 발행한 국채 입찰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추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우리가 달러 보자면은 달러가 또 한 번 소폭 상승해서 106달러 선까지 따라잡은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07달러 선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도 역시나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는 전반적으로 잘 버텨주는 모습들 연출이 됐는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26,800달러 선입니다. 27,000달러 선은 아니지만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그래도 보합권을 나타내줬다라는 분석들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1,540달러 선으로 어제 대비해서는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0.48달러로 또 한 번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가 0.25달러, 솔라나가 역시나 시총을 앞서고 있는 모습 여전히 연출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도지코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도지코인은 크게 변동성 없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0.1%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론도 바짝 뒤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0.08달러에서 현재는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톤코인 역시도 그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0.29%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리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관련한 시세들도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크립토 뉴스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래들이 사들인 알트코인 3가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요 며칠간 알트코인들의 몇몇 랠리가 일어났었는데 고래들이 최근 들어서 해당 코인들을 굉장히 많이 매수했다라는 인투더 블록의 온체인 지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지표를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해당 코인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체인링크와 메이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지고 온 이 3가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알트코인 랠리에 합승을 했었던 그러한 코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나왔었던 그런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고래 보유량 증가라는 거는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이런 알트코인 같이 비교적 시총이 적은 그러한 코인들을 고래들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가격의 변동성을 쉽게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 동안 3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시총 20위권의 알트코인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거래량도 급증을 했고요. 그 거래량 중에는 고래들의 거래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인투더 블록이 이달 2일까지 체인링크의 대형 고래 거래 건수가 무려 7배나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메이커 역시도 이달 초에 거래량이 급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비트코인 캐시 역시도 지난달부터 고래들이 이달 초까지 비트코인 캐시의 보유량 자체를 10% 늘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3가지 코인 모두 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인데 고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떠한 매수 관점, 매도 관점 잡아봐야 할지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이지영의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금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저희가 이제 어느덧 금요일 시장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우리가 이 시장을 또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할지, 다음 주에 있을 호재와 악재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다양한 자료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뱅크런을 다시 걱정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또 한 번 대두되고 있는 거시경제 리스크, 많은 채널에서 다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은 최대한 걷어내고 또 핵심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는 내용들만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주목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시장에 관한 대응책들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들 좀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간밤에 있었던 CPI 지표는 이제 많이들 언급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표만 살짝 보여드리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I 지표가 월가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 자체가 그렇게 나쁜 수준의 지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표 자체가 시장을 흔들 만한 요인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목별로 한번 나와 있는 그러한 지표를 가지고 왔거든요. CNBC에서 제공한 그러한 자세한 지표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제 화면을 캡처하셔서 자세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1년 전보다는 4.1%,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3% 올라섰고 2021년 9월 달 이후에는 또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CPI 지표를 조금 크게 이끌었던 거는 에너지, 그러니까 유가의 가격과 또 주거비였었는데 실제로 이 항목들을 체크를 해보신다면 주거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크게 책정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거비에 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연준에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이 주거비에 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가 조금 높게 나왔다라고 해도 시장에서 크게 그 자체가 악재가 되진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를 주시하겠다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잡히고 나면은 주거비든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해석으로 조금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물론 CPI 지표 자체가 연준이 목표치로 가지고 있는 2%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들이 또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자꾸만 이제 2%라는 물가 수치에 집착하는 이제 페드에 관한 비판적인 여론들도 나오고 있고 국채 금리 수익률 상승에 따라서 긴축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2%에 도달하기 전에 이러한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론들도 뉴욕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시장 이퀄 또 전 세계 시장의 분위기를 좀 대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CPI 지표는 좀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자세한 품목별의 CPI 지표는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표를 참고를 하시면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는 또 일일이 짚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간밤에 이제 미국 재무부의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한 외신 기사가 굉장히 어글리한 또 미국의 국채 정책이 굉장히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본인의 의견을 내세웠던 그런 기사여서 한 가지 캡처를 해온 건데요. 일단 간밤에 미국의 재무부에서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발표가 됐고 이 결과치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치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응착률, 그러니까 이제 이 국채 경매에 뛰어든 그런 응찰률 자체가 2.349배로 지난해 평균 대비해서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채권 시장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행금리 자체가 30년물이 4.83%를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 30년물 채권 수익률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채권을 샀던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산 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채 금리에 관해서 가치가 높아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이러한 시장 금리 비해서 3.7bp나 높게 발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을 텐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직접적인 수요 그리고 간접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채권을 딱 내놓았을 때 일단은 미국 국내에서 이 채권을 수요를 할 테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일본 또 대한민국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해외에서 이 채권을 수요를 하게 될 텐데 그것도 모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도 팔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해외 투자자도 이 채권을 사지 않고 결과적으로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하는 IB에서 이 채권을 사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지 못했던 채권 시장의 현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채권 시장에 관한 채권의 가치가 자꾸 떨어질수록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채권이 어느 순간 위험자산만큼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지금 현 시점의 주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30년물 전에도 이 10년물 경매도 했었는데요. 이 10년물 경매 결과 역시도 시장 금리보다 발행금리가 더 높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 재무부에서 역시나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돈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또 하원에 관한 이슈도 있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국채금리에 관한 수익률을 계속 높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왜 뱅크런을 우리가 다시 걱정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제목으로 적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유명한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JP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에서는 뭐 당연히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도 뱅크런이 나올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또 한 번 이런 중소형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높은 국채 수익률 때문에 이러한 은행 자체의 자산이 흔들리게 됐다라는 게 만약에 또 한 번 발각이 되게 된다면 SBB 사태처럼 이렇게 또 한 번 뱅크런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행들이 몇 가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입니다. 지금 많은 은행들이 중소형 은행들이 미국의 채권을 사들였다가 어찌 보면은 낭패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고객들은 계속해서 그 은행의 자금을 인출해가는 상황들 때문에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일부터 또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중소형 은행들의 부실함이 시장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또 한 번의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들 충분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CPI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미국의 국채 입찰에 관한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국채에 관한 미국 국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 국채에 관한 수요가 상당히 부진해졌다라는 게 또 시장의 은행 파산에 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물론 있습니다. 이러한 또 국채 금리의 상승률이 연준의 긴축을 막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또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다각화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거시적인 환경에 반해서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조용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또 준비한 다른 또 주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크립토 시장을 같이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또 글래스노드 리포트를 통해서 알트코인 시즌을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글래스노드가 제시한 알트코인 지표에 관해서 오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글래스노드의 데이터 분석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글래스노드에서는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혹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체인 지표다라고 한다면은 시총이 큰 알트코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을 일일이 분석한다라는 게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대부분 온체인 지표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또 다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글래스노드에서는 알트코인의 랠리를 점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지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리포트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좀 전반적인 시장에 관한 유동성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트코인이 장기 보유자 공급 관점에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라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유동성들이 언제 풀릴 것이고 또 이 유동성이 언제 알트코인 시장으로 번져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또 장기 보유자들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가격적인 시세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최근에 불장이라고 일컬었었던 2021년도에 장기 보유자들의 공급량이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이 지표를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거래되지 않은 유통 공급량이 76.1%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공급량입니다. 하지만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는 풀렸지만 그게 거래가 되지 않았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 매번 좀 비슷한 지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시장에 특별한 트리거가 현재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지표도 같이 보시자면은 일단은 홀더들의 순 포지션 변화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거래를 꺼리는 광범위한 경향을 시사한다라고 글래스노드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를 같이 볼 수 있는 차트인데 여기 보이시는 이제 초록색이 이제 많이 포진이 될수록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휴면 체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글래스노드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매달 이제 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현재 홀더들에 의해서 보관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급은 부족하지만 사실상 그것을 살려고 하는 투자자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조금은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지표일 것 같고요. 다음 지표도 조금 살펴보자면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교환 지표다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이 교환 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공급이 역사적으로 가치 이전과 또 새로운 자본 유입이 억제되면서 휴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게 15억 달러를 맴돌고 있고, 자, 보시면은 시장에서 이 공급에 관한 규모 자체가 15억 달러에 머물러 있고, 사실상 우리가 불장이라고 일컬었었던 시점 대비해서는 감소량이 무려 75%에 해당한다라는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유입, 새로운 자본 유입마저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이죠. 앞서서 좀 세 가지 지표를 다 보여드렸는데 세 가지 지표를 쭉 보다 보면 장기 보유자들의 공급량은 어느 정도 최대치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또 홀더들의 일부는 이 코인을 거래할 마음은 없지만 이 코인 자체를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도 역시나 불장일 때 대비해서는 75%나 하락된 수준으로 거래를 꺼리는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침체기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지표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래소별 손익 규모도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손익 규모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좀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손익 규모도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시장 자체가 조금은 침체기에 들어섰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시세는 현재 굉장히 좀 유동성이 축소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또 제목으로 이야기해드렸었던 알트코인 랠리들은 언제 올 것인가? 이것을 이제 글래스노드가 또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시간이 어느덧 좀 많이 안 남아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를 딱 보시면 굉장히 어지러우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지표인가? 해석적인 부분들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래스노드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순환매,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한 순환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순환매들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자금들이 알트코인 쪽으로 가고 있다,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패턴들을 보여왔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전반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볼륨을 일단 보시더라도요, 우리가 상당한 불장을 겪었었을 때 대비해서는 이 자본 유입 자체의 그런 볼륨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라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어떤 유동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자본들이 알트코인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길들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글래스노드는 현재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지표도 계속 살펴보시자면은 일단은 이러한 리스크 온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주요 자산에 관한 유입이 정의될 때 나타납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이렇게 세 가지의 코인들의 자본 유입이 좀 증가를 했을 때 이 코인들이 순환매를 이루면서 알트코인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기들끼리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혹은 알트코인들끼리, 알트코인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들끼리의 거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글래스노드에서는 또 이러한 수식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 간의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빼고 이런 자본 유입들이 다른 알트코인들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유입들을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그러한 지표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약에 시장에 돈이 이만큼 풀렸다라고 했을 때 그 돈들이 알트코인으로 가게 됐을 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역시도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해보자면은 시장에 돈은 일정한 양으로 풀렸고 그 시장에 관한 돈이 어디에 점유되어 있느냐의 점유율에 따라서 알트코인 랠리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지표들 자체가 굉장히 조금 어지럽고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핵심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마지막 지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을 향한 자본 회전과 또 정렬된 지표에서 유사한 피크 값을 볼 수 있는 블록 알트코인 사이클 시그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러한 자본 유입 자체가 알트코인 시즌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글래스노드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도 축소된 상황이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이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왔던 돈들이 알트코인까지는 갔다라는 시그널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전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시그널 온, 그러니까 시그널이 켜졌을 때 글래스노드에서는 이제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수준에 못 미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알트코인 랠리도 현재는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글래스노드의 이러한 지표에 스위치가 켜졌을 때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려운 지표였을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투자 고지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